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무회계 13번 문제죠. 13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액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답은 면세제도예요. 혹은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요, 세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이게 세금의 형평성이에요. 알고는 계시겠죠, 다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갤럭시 삼성 거 그 휴대폰을 100만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은 이 갤럭시 휴대폰은 과세가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 품목이니까 10%의 10만원이 세금을 여러분 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벌고 제일 많다고 하는 그 누구가 똑같이 갤럭시 폰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도 100만원짜리 사갖고 세금 10만원 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 세금의 형평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부가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 형평성이 없는 세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깨진 거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가는 거죠. 아니,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세금을 갖다가 나처럼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도 10만원 내고 많이 버는 사람도 10만원 내고 형평성이 없잖아. 이게 역진성이에요. 이 부가세는 그런 세금 제도의 역진성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역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이 됐던 돈 없는 사람이 됐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놓았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여기 기초 생필품이라고 밑에 잠깐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선 간단하게 이건 다들 보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죠. 식료품, 그죠?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낼 때도 부가가치세가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학원비 내더라도 거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식료품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식료품들 중에서도 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의식주 중에서 이런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품목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세금을 갖다가 내지 않도록,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면세제도는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치료비를 받게 되면은, 그건 매출이죠. 여기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는 거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로비에 뭐 설치하려고 또는 수술하려고 하는 거, 이게 TV라고 할게요. TV를 사거나 프린터를 사거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 꽤 많죠. 이런 것들을 살 때는 다 과세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 의료 사업자, 교육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 품목들은 다 매입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공사항에서 면세사업 관련해서 매입하는 그 세금계산서, 그럼 의료기관에 있는 회계 담당자들은 매입세금계산서 받으면 대부분 다 뭘로 처리하겠어요? 불공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면세사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출할 때는 부가세가 없지만 매입할 때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면세제도를 부분 면세제도 또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면세 배울 때 뭐하고 상대적으로 배웠냐면 여기 영세율과 상대적으로 배웠죠. 영세율은요, 매입, 매출 양쪽 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완전 면세제도라고 부르는데 반해서 부분 면세제도, 불완전 면세제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 13번 문제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용어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다음 중에서 재화의 그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뜻은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요약을 하나 해드리면, 부가세가 부과되는 그런 공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화의 공급,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용역이 공급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재화의 공급,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적으로도 어떤 것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라고 했을 때 재화, 용역, 수입재화 공급이 되면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다음에 같은 것들은 부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데요.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방법은, 만약에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살 때 인도, 양도, 인도는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건네주면 그걸 인도라고 그러고, 그럼 공급이 됐다고 봐요. 양도, 부동산 같은 거 그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건 양도한다고 치면 재화가 공급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교재에 나온 내용들로는 유채물, 무채물이라도 가격, 돈 받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재화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들. 일반적으로 재화용 공급은 다 유상거래, 돈을 받고서 공급하는 것들이에요. 매매거래를 계약을 통해서, 가공거래를 통해서, 교환거래를 통해서,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받고서 인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 것들이 재화의 공급 중에서 증권, 이런 것들은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상품권, 보험 증서, 금융, 이런 쪽에 여러분이 거래하면서 부가세 붙은 거 본 적 없죠? 얘네들은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재화의 공급에서 담보는 맡겨놓은 것이지 공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 제공했다 그러면은 부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 양도, 사업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체 1,000원짜리 사업체라고 가정합시다. 1,000원인데 얘를 A라는 사람한테 공급했다고 그러면 1,000원의 10%인 10원이 부가세로 되겠죠. 그러면 공급해주는 사람은 매출세 10원이 발생할 거고, 공급받는
그 사람은, 즉 그 사업체를 산 사람은 매입세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국세청의 입장에서 10을 받고 10을 공제 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사업을 통째로 포괄양도 계약을 했을 때 얘를 부가세를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사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세물납.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 됐던 우리 제조 물건이 됐던 이 물건으로 저희 세금 대신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게 되면 그걸 조세, 세금을 물건으로 납세 받았다. 그래서 걔를 조세 물납이라고 해요. 세금 낼 때 부가세 없죠?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우리 재화를, 즉 재화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세금 대신 납품해 줬다고 해서 거기 부가세, 세무서에 그 물건들을 판매한 게 아니란 말이죠. 즉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매, 경매. 보통 공매나 경매 물건들이 값이 싸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공매, 경매를 하는 것들은 부가세 부과가 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더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른 수용 거는데 이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갖다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집,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죠. 건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걔를 수용할 때 부가세가 있느냐? 없어요. 왜? 법률에 따른 수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 수용이라는 말은 그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개인들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여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서 여기도 수용이 있어요. 이거는 부가세가 부과돼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법률에 따른 그런 수용이 아니라 얘는 사적인 거, 즉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그 주변에 그 건물들을 사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 짓기 위해서 사들이는 건물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수용인데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냐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여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그거는 담보, 그 다음에 조세 물납, 법률에 따른 수용 요거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즉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 어떤 겁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놓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이론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세표준이란 용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여기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법에는 과세표준이 다 있어요. 과세표준이란 용어의 뜻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과세표준.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이 부가세법에서는 바로 공급가액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세표준. 그리고 여기 공급가액이 매출세금계산서에서도 공급가액이 표시되고 매입도 공급가액이 있는데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을 의미한다고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증빙서들 적격 증밀들 실기할 때 세금계산서 보면서 공급가액 세액 입력하시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그럼 10만원이 부가세액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중에서 과세표준이 뭡니까? 그러면 매출 공급가액 이해가 과세표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걸 우리는 공급대가라고도 부르죠.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급대가 110만원. 자, 이 과세표준을 이제 정해야지 되는데,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정할 때 이 과세표준에 포함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들도 빼주는 것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교재에서 보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라고 해놨어요. 과세표준에. 그럼 여기 이자 상당액, 그 다음에 대가 일부인 뭐 보험료, 그 다음에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얘를 갖다가 재무회계로 좀 비교해 보세요. 얘를 물건을 사갖고 올 때 부대 비용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이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돈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건 빼줘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과세표준 금액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천천히 보시게 되면 부대비용,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야지 부대비용들이니까요. 이자 상당액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얘네들은 아니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애누리 반품 받은 금액, 그다음에 애누리하고 할인해 준 거 이것도 돈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공급자 주문한 사람한테 물건이 도달하기 전에 파손, 회멸, 멸실 이것 된 거 돈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연체이자, 이거는 돈 지급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하고 좀 헷갈린다는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지금 기억해 두세요. 연체이자는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 돈 주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체한 것 때문에 페널티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기, 포장, 반환 조건으로 용기 대금, 포장 비용료 이거 받은 거 이런 것들도 공급가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봉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자 상당액 이거 받아야 되니까 포함돼야 되고요. 개별 소비세, 세금 우리가 물건 사고서는 세금까지 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매출 할인액은 우리가 빼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빼주기로 했는데 그걸 또 돈 달라고 받으면 안 되죠.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매출 할인액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부대비용이니까 얘네들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추가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렇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포함시키고 과세표준에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걸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 확정된 금액에서 이런 것들은 발생하더라도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별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판매 장려금이라든지 대송금이라든지 하자 보증금이라든지 과세표준 금액이 확정됐는데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금액으로. 그건 과세표준이 확정됐을 때 이런 판매 장려금, 대송금, 하자 보증금이 나와도 얘는 과세표준 결정하는데
하등 관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반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매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요 세 개는 암기를 해두시면 계산 문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보통 세무이급에서 나오거든요. 구분해서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11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문제죠. 실기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